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을 갈랐습니다. 밤 11시 37분, 막차가 터널을 달리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객실엔 승객이 별로 없었죠. 구석자리 남자가 무릎 위에 올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철 유리창에 비친 남성의 핸드폰은 카메라가 켜져 있었고 핸드폰은 원피스를 입고 앉은 여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삭제해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뭐려? 아가씨,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남성은 식은땀이 흘렀죠.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작은 크로스백을 맨 평범한 모습이었죠. 휴대폰 내놔요. 남자가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요? 당신이 뭔데 내 폰을 봐요? 안 보여줄 거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승객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출입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이 아가씨가 지금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죠. 으윽! 비명과 함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엔 여전히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고 갤러리에 방금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객실 안이 술렁였죠. 뒷좌석 정장 남자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입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당신 혹시 작년에 형사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였어요. 다음 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세 사람에게 고정됐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객실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진 채로 갤러리에 방금 찍힌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각도며 구도며 누가 봐도 의도적인 촬영이었습니다. 오진수 씨가 황급히 몸을 숙여 폰을 집으려 했지만 한소영 씨가 먼저 발을 내밀었어요. 폰이 그녀의 발밑으로 밀려났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진수 씨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게 오해예요. 제가 실수로 터치한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실 안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은지 씨가 상황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휴대폰 터치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소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 앱이 켜진 채로 각도까지 맞춰져서 찍히는 실수는 없어요. 이은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그래도 확실하게 봐야지. 요즘 남자들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옆에 서 있던 20대 남성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폰 만지작거린 걸 오해한 거 아니에요? 오진수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그냥 폰 보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손목 잡고 그러니까요. 한소영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승객들에게 보여주려는 순간 오진수 씨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한소영 씨가 손을 뒤로 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세요? 오진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하죠. 제 사생활이 담긴 폰인데 남이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뒤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어요. 김태준 형사님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부터 달랐죠. 제가 경찰입니다. 일단 상황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오진수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제 폰 안 돌려주고 있어요. 이거 명백한 절도 아닌가요? 김태준 형사님이 한소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휴대폰은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소영 씨가 화면을 형사님께 보여줬어요. 이거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님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 앱 뒤로 보이는 갤러리, 그리고 방금 찍힌 사진 한 장,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방금 찍은 사진 맞습니까? 오진수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실수로 터치가 된 거라니까요. 진짜 몰랐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수치곤 각도가 정확한데요. 이은지 씨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구석에 앉아있던 김만수 청소원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어요. 나는 봤는데.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김만수 청소원님이 천천히 일어나며 오진수 씨를 가리켰어요. 저 남자, 아까 저 여자분이 눈 감자마자 슬금슬금 자리 옮겨 앉았어. 원래 저기 앉아 있었거든. 그가 3칸 떨어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들고 각도 맞추고 있더라고. 노인이 손으로 촬영 자세를 만들었어요. 오진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거예요. 저 원래 여기 앉아 있었어요. 김만수 청소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하철에서 일했어.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보여. 그의 목소리가 낮고 확실했어요. 당신 건대 입구역에서 탔지. 그때 저기 구석에 앉았었어.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졸기 시작하니까 자리 옮긴 거야. 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오진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휴대폰 갤러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진수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제 사생활이라고요.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역 도착해서 정식으로 절차 밟아야겠네요.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잠시력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진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의 눈이 출입문과 형사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객실에 울렸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작년 9월에 2호선에서 신고 들어간 적 있죠? 오진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로 끝난 일이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어요. 형사님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갤러리에는 방금 찍힌 사진 한 장이 선명했습니다. 각도며 구도며 누가 봐도 의도적인 촬영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진수 씨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실수로 터치된 거예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폰 만지다가 카메라가 켜진 거라고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은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사님, 그래도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 터치 엄청 예민하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20대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머니에서 폰 만지다가 카메라 켜진 적 많아요. 사진 한 장 가지고 사람 범죄자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김태준 형사님이 화면을 더 들여다봤어요. 갤러리 전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진수 씨가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제 사생활이고 아무리 경찰이라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이은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영장 없이 휴대폰 보는 건 불법 아닌가요? 요즘 그런 거 엄격하게 한다면서요.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도 함부로 못 보는 거 맞죠? 아무리 의심된다 해도 절차는 지켜야죠. 객실한 분위기가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 없이 전체 확인은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진수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동의 안 해요. 제 사생활인데 왜 동의를 해야 돼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한소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오진수 씨가 그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내 폰을 보자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무고죄 성립되는 거 알아요? 이은지 씨가 한소영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아가씨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폭행의 무고죄까지요. 20대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이런 거로 남자들 인생 망가지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뒤쪽 중년 남성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여자들 진짜 너무 심해. 남자들 지하철도 못 타겠네. 뭘 해도 몰카범 취급이야. 한소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일단 역에 내려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이 내리시죠. 오진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형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어요. 역에서 같이 내리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오진수 씨가 휴대폰을 받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급한 약속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요. 이은지 씨가 형사님을 쳐다봤어요. 형사님, 맞는 말 아닌가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 붙잡고 있는 건 좀 그렇죠. 객실한 분위기가 완전히 오진수 씨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소영 씨를 향한 시선들이 차갑고 불편했어요. 김태준 형사님도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은 해야 합니다. 오진수 씨가 웃음을 흘렸어요. 신고요? 이 여자 혼자 착각한 거잖아요. 저 지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잠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진수 씨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요. 한소영 씨가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은지 씨가 한소영 씨를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뭐든 예민하게 받아들여. 객실이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김만수 청소원님만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오진수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진수 씨가 플랫폼으로 내려서려는 순간 김만수 청소원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객실에 울렸어요. 오진수 씨가 멈춰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만수 씨가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어요.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건대 입구역에서 탔지. 오진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게 왜요? 노인이 객실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저기 앉아 있었어. 3칸 떨어진 자리였지. 오진수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거예요. 저 원래 여기 앉아 있었어요. 김만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하철에서 일했어.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보거든. 그의 목소리가 확실했어요. 저 여자분이 눈 감고 졸기 시작하니까 당신이 슬금슬금 자리 옮긴 거야. 2 정거장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이 갔지. 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노인을 쳐다봤어요. 확실하게 보신 겁니까? 김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앉아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오진수 씨가 웃음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헷갈리신 거예요. 저 정말 원래 여기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휴대폰 들고 각도 맞추는 것도 봤어. 이렇게. 그가 손으로 촬영 자세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카메라를 들고 찍는 각도였습니다. 오진수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건 제가 그냥 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멋대로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은지 씨가 다시 플랫폼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멀리서 본 거면 착각하실 수도 있고요. 김만수 씨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나 눈 안 어두워. 이런 인간들 수도 없이 봤거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앉아 있다가 여자 졸면 슬금슬금 다가와서 찍는 거 패턴이 똑같아. 김태준 형사님이 오진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자리 옮기신 게 맞습니까? 오진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여기. 형사님이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김만수 청소원님이 가리킨 자리를 쳐다봤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김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저기 앉았어. 그러다가 구의역 지나면서 한 칸 옮기고 강변역 지나면서 또 옮기고 그렇게 저 여자분 바로 역까지 온 거야. 오진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해요? 한소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옆에 누가 앉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떴는데 이분이 휴대폰을 저를 향해 들고 있더라고요. 오진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당신 지금 나랑 짜고 하는 거지. 김태준 형사님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형사님이 김만수 청소원님을 쳐다봤어요.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본 걸 말하는 건데. 오진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휴대폰 다시 보여주시죠. 오진수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 돌려받았잖아요. 왜 또 그래요? 형사님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목격자 증언이 나온 이상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영장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잠깐 서세요. 김태준 형사님이 급히 뒤를 쫓았어요. 한소영 씨도 재빨리 내렸습니다. 오진수 씨가 플랫폼을 가로질러 계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소리쳤어요. 경찰입니다. 멈추세요. 하지만 오진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어요. 한소영 씨가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훈련된 사람의 보폭이었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어요. 계단 입구에서 오진수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한소영 씨는 이미 불과 몇 미터 뒤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저리가, 제발 저리가. 그가 손을 휘저으며 계단을 올라갔지만 한소영 씨는 말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정확한 보폭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훈련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플랫폼에 남아있던 이은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저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어? 김태준 형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리쳤어요. 멈춰. 도망가면 더 불리해. 하지만 오진수 씨는 멈추지 않았고 개찰구를 뛰어넘어 역 출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한소영 씨는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교통카드를 찍고 정상적으로 통과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오진수 씨를 놓치지 않았고 역 출구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 지상으로 나왔을 때는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잠시력 앞 사거리는 신호등 불빛과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진수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며 뒤를 돌아봤을 때 한소영 씨가 여전히 그를 쫓아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발 좀 그만해. 그가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한소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좁혀갈 뿐이었어요.
오진수 씨가 급히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 골목이었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고 담벼락만 길게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가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고 한소영 씨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춰 어둠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어둠이 그녀를 감쌌고 오진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제발 그냥 가요. 오진수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어요. 한소영 씨가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안 돼요. 이거 주면 난 끝이에요. 오진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 깨진 벽돌 조각을 쥐고 있었어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가 벽돌을 들어 올렸고 한소영 씨는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오진수 씨가 벽돌을 휘둘렀을 때 한소영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으윽! 오진수 씨가 비명을 질렀고 한소영 씨가 그의 손목을 비틀자 벽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이 그의 어깨를 눌렀고 오진수 씨의 몸이 벽에 밀려붙었어요.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아파, 놓으라고.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여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죠. 몰래 찍고 들키면 도망가고 증거 지우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진수 씨가 고개를 흔들며 애원했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다니까요. 한소영 씨가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김태준 형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거기 둘 다 멈춰. 그가 손전등을 켜자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한소영 씨가 오진수 씨를 놓고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형사님께 건넸어요. 확인하세요. 김태준 형사님이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고 갤러리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사진들이 끝없이 스크롤됐어요. 지하철 안에서 찍힌 여성들의 사진이 수백 장이 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당신이 찍은 겁니까? 오진수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수갑을 꺼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오진수 씨의 손목에 채워졌고 한소영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님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형사님이 잠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움직임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제압 동작도 호흡도 모두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한소영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형사님이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진수 씨는 뒷좌석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한소영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 동작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소영 씨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잠깐 운동했어요. 형사님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운동으로 배울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는데요. 제압 각도나 호흡 조절이 완전히 훈련된 사람이었거든요. 한소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사님이 더 묻지 않았고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서 안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분주했습니다. 형사님이 오진수 씨를 조사실로 데려가고 한소영 씨는 민원실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진술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한소영 씨가 펜을 들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가 반듯하고 정확했어요. 문장마다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참 용감하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신고만 하고 끝내는데. 한소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위험했잖아요. 한소영 씨가 진술서에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저보다 그 사람한테 찍힌 여자들이었어요. 경찰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진술서 작성이 끝나고 한소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도 되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한소영 씨가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김태준 형사님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군대 다녀오셨죠? 한소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사님이 팔짱을 꼈어요. 제가 군 수사대 출신이거든요. 움직임 보면 알아요. 특히 아까 제압 동작은 일반 격투기가 아니었어요. 한소영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형사님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훈련 좀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형사님이 미간을 좁혔어요. 중요하죠.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지하철에서 몰카범 쫓아다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한소영 씨가 돌아섰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려는 순간 형사님이 다시 불렀어요. 혹시 이름이 한소영 씨 맞으시죠? 한소영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왜요? 형사님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UDT 707 특임대 출신 한수연 중령 아세요? 한소영 씨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형사님이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순직하신 분인데 성이 같아서요. 혹시 친척분이세요? 한소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예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당신도. 한소영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미 나왔어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형사님은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소영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가고 자동문이 닫혔어요. 형사님이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한수연 중령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UDT 707 특임대 여군 최초 투스타, 작전 중 순직. 그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에 한수연 중령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형사님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 여성이 바로 한소영 씨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리고 한소영 씨가 사라진 자동문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왜? 그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한소영 씨가 경찰서를 나와 인적 드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그녀가 3층 계단을 올라 작은 원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소영 씨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지갑을 꺼내 안쪽을 펼쳤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두 여성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성은 한수연 중령이었는데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한소영 씨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목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까 오진수 씨를 제압할 때 쓴 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했던 이유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죠. 한소영 씨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옷들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인식표가 매달려 있었어요. 한수연 UDT 707 특임대 중령. 한소영 씨가 인식표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다만 인식표를 가만히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소영 씨가 인식표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끄지 않았어요. 어둠이 싫었습니다. 어둠 속에선 자꾸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날이요. 한소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까 지하철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진수 씨의 얼굴,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 김태준 형사님의 의심 어린 눈빛, 그리고 김만수 청소원님의 마지막 말. 30년 동안 이 지하철에서 일했어.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보거든. 한소영 씨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다시 출근해야 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녀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언니가 지키려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하루가요. 한소영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얕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영 씨가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는데 4시간도 채 못 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세수를 했어요. 옷장에서 흰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방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소영 씨,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야근했어?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그래도 몸 챙기면서 해. 한소영 씨가 인사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는데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고 한소영 씨도 객실에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분 후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2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한소영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운 무역 유한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왔어요? 옆자리 김유진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27세 신입사원이었어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먼저 왔네요. 김유진 씨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이거 마셔요. 아침에 카페 들렀는데 소영 씨 것도 샀어요. 한소영 씨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업무 보고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김유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영 씨, 어제 뉴스 봤어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뉴스요? 김유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몰카범 현장 체포, 수백 명 피해자 확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한소영 씨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범인 잡았대요. 김유진 씨가 기사를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용감한 여성분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요즘 이런 사람 드물어. 한소영 씨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기사에는 어제 지하철 내부 CCTV 캡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한 여성의 뒷모습이었어요. 김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 얼굴은 안 나왔대요. 경찰이 신원 보호한대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김유진 씨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진짜 용감하시다. 저였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한소영 씨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김유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영 씨는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소영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영 씨 말투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뭔가 강해 보여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유진 씨가 한소영 씨에게 말했어요. 소영 씨, 같이 밥 먹으러 가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몰카범 검거, 경찰 추가 수사 중.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소영 씨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유진 씨가 먼저 내렸고 한소영 씨가 그 뒤를 따랐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소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준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소영 씨, 저 어제 그 형사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한소영 씨가 멈춰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유진 씨가 몇 걸음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소영 씨, 안 와요? 한소영 씨가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준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뭘 더 도와드릴 게 있나요? 어제 진술서 다 작성했잖아요. 형사님이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한소영 씨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요. 한소영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형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뉴스에 나가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언론에서 당신을 찾고 있거든요. 한소영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신원 보호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형사님이 대답했어요. 경찰 쪽에선 보호하고 있는데 지하철 CCTV 영상이 일부 유출됐어요. 얼굴은 안 나왔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은 보이거든요. 한소영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한소영 씨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30분만 시간 줄 수 있어요.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형사님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내리고 김유진 씨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김유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김밥 하나 싸다 줄게요. 김유진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소영 씨 일 잘 해결하고 와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2층짜리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녀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김태준 형사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소영 씨를 발견하고 다가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소영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형사님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지하철 몰카범 잡은 여성 정체가 뭐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한소영 씨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들을 스크롤하던 형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군가 당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어요. 한 댓글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제 앞 동작 보면 확실히 훈련받은 사람임. 일반인 아님.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군인 아니면 경찰 출신 같은데? 체형 보니까 여군 같음. 특수부대 출신 아닐까? 한소영 씨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형사님이 태블릿을 내렸어요. 당신 정체에 대한 추측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한소영 씨가 형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제가 숨어 살라는 거예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잡힌 오진수 말고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범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진수 휴대폰 분석 결과 특정 단톡방에서 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회원이 12명이에요. 한소영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잡아야죠.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단톡방에 당신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한소영 씨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형사님이 태블릿을 다시 켰어요.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오진수 잡혔대.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누구야? 찾아야 돼. 우리도 위험해. CCTV 보니까 특징 있던데. 한소영 씨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해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혼자 괜찮아요. 형사님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UDT 707 출신이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요. 근데 당신 언니 한수연 중령이 어떻게 순직했는지 아세요? 한소영 씨의 손이 떨리며 커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한수연 중령님은 작전 중에 민간인을 보호하다가 순직하셨잖아요. 한소영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만해요. 형사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령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돌아가셨어요. 당신도 똑같은 길을 가려는 거예요? 한소영 씨가 눈을 뜨며
형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형사님은 제가 겁먹고 숨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혼자 다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이 있잖아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어요. 경찰이요? 어제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절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죄자를 오히려 저보다 더 믿더라고요. 그래서 전 혼자 할 거예요. 형사님이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당신 혼자서 12명을 상대할 순 없어요. 한소영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형사님이 그 12명 다 잡을 수 있어요? 형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잡을 거예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또 몇 명이 피해를 당할 것 같은데요. 전 이제 회사 가야 해요. 형사님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소영 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한소영 씨, 잠깐만요. 한소영 씨가 멈춰섰습니다. 형사님이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한소영 씨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고 형사님은 자리에 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소영 씨가 회사 건물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김유진 씨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영 씨, 일 잘 해결했어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형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명의 공범, 당신을 찾고 있다.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지하철 몰카범을 입력하자 수십 개의 게시글이 떠올랐어요. 가장 최근 글을 눌러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누구냐, 찾아야 한다.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한소영 씨가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형이 잡혔어. 반드시 찾아서 대가 치르게 해야지. CCTV 캡처 떴는데 체형 보면 찾을 수 있을 듯.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녀가 댓글 작성란에 커서를 올렸다가 잠시 망설이고는 손을 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업무 보고서가 반쯤 작성돼 있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유진 씨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같이 퇴근해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 좀 더 이따 갈게요. 보고서 마무리해야 해서요. 김유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김유진 씨가 손을 흔들며 사무실을 나갔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면서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한소영 씨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내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에서 기다린다. 한소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을 클릭해 들어가 내용을 읽었어요. 그 여자 출근길에 탔던 노선이면 내일도 탈 거임. 우리가 먼저 찾는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간다. 꼭 찾자. 복수해야지.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네요. 제가 누군지.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한소영 씨가 지하철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어요. 지하철이 들어왔고 한소영 씨도 객실에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직장인이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출근 전쟁이네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매일 이래요. 두 정거장이 지났어요. 세 번째 정거장에서 문이 열렸을 때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남자가 한소영 씨를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 했어요. 응, 지금 탔어. 맞는 것 같아. 한소영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거장에서 두 명의 남자가 더 올라탔어요. 한 명이 한소영 씨 옆으로 바짝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그 여자 맞죠? 한소영 씨가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아요. 뒤쪽에서 다른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오진수를 경찰한테 넘긴 거 맞죠? CCTV 보고 체형이랑 옷차림 다 확인했어요. 한소영 씨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형 인생 망가뜨렸잖아요. 한소영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형이 먼저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렸는데요. 옆에 있던 남자가 한소영 씨의 팔을 잡았어요. 말 맞네. 다음 역에서 내려요, 조용히. 한소영 씨가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 치우세요. 남자가 힘을 더 줬어요. 안 치워. 어쩔 건데? 뒤쪽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한소영 씨 옆구리에 살짝 댔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주변 승객 몇 명이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한소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세 남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신논현역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려요. 이상한 짓 하면 여기서 끝나요. 한소영 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내렸어요. 세 남자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한소영 씨의 가방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쪽 비상계단으로 가요. 한소영 씨가 그들을 따라 사람들이 빠져나간 플랫폼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입구였어요. 뒤쪽 남자가 그녀를 밀었습니다. 내려가. 한소영 씨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통로였는데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서 끝내자. 한소영 씨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세 남자를 쳐다봤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당연하지. 당신 때문에 우리 형 인생 끝났어. 한소영 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회는 드렸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어깨를 웃으며 말했어요. 뭐? 기회?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못하신 분들은 당신들이에요. 뒤쪽 남자가 한소영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그 순간 한소영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으윽. 한소영 씨가 그의 손목을 비틀자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죽여. 한소영 씨가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를 밀어 야구 모자, 남자와 부딪히게 했습니다. 두 남자가 엉켜 넘어졌어요.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소영 씨가 몸을 숙여 피하고 그의 복부에 정확하게 주먹을 날렸어요. 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이년아. 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그의 손목을 잡고 돌려 벽에 밀어붙였어요.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소영 씨가 남자의 팔을 뒤로 꺾으며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후회하실 거라고. 남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한소영 씨가 힘을 더 줬어요. 당신들 12명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남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몰라. 한소영 씨가 그의 팔을 더 비틀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단톡방에 있어. 한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휴대폰 꺼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소영 씨가 그것을 받아들고 화면을 켰어요.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수단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어요. 한소영 씨가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오늘 잡는다. 3명이 먼저 접촉, 나머지는 대기. 주소 찾으면 집으로 간다. 한소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여군 출신 같던데. UDT 아니냐는 얘기도 있음. 한수연 중령 동생이라는 소문.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신음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한소영 씨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올린 건지. 한소영 씨가 단톡방을 더 확인했습니다.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한수연 중령과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한소영 씨 자신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났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올렸어요. 군 관련 사이트에서 퍼온 것 같던데.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한소영 씨가 그를 쳐다봤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한소영 씨가 단톡방 참여자 목록을 확인했어요. 12명 중 3명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3명 연락 안 됨. 뭔가 잘못된 것 같음. 일단 대기. 한소영 씨가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쳐다봤어요. 당신들 제 주소 알아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곧 알아낼 거예요. 우리 중에 해커 있거든요. 한소영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해커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신상 다 털릴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한소영 씨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계단 위를 올려다봤어요. 김태준 형사님과 경찰관 2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씨, 형사님이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형사님이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3명 체포하세요. 경찰관들이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소영 씨가 형사님에게 남자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단톡방 확인하세요. 12명 다 있어요. 그리고 제 신상이 유출되고 있어요. 형사님이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이네요. 한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집 주소도 곧 알아낼 거래요. 해커가 있대요. 형사님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보호가 필요해요. 당장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혼자 괜찮아요. 형사님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한소영 씨,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당신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UDT 707 출신이라는 것까지요. 한소영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형사님이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한수연 중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요. 당신 언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소영 씨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 이제 숨을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게 나아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들어
형사님을 쳐다봤어요. 형사님, 전 언니처럼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소영 씨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다가 갔어요. 근데 아무도 언니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를 지킬 거예요. 형사님이 그녀를 불렀어요. 한소영 씨. 하지만 한소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플랫폼으로 나갔어요. 한소영 씨가 플랫폼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그 여자 아니야? 몰카범 잡은. 한소영 씨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 개찰구를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유진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씨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소영 씨, 지금 회사 난리 났어요. 소영 씨 얘기가 인터넷에 다 떴어요. 한소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요? 김유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소영 씨가 UDT 707 출신이라는 거, 한수연 중령님 동생이라는 거 다 나왔어요. 사진도 있고요. 한소영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언니 사진이요? 김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군복 입으신 사진이요. 소영 씨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예요? 한소영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진짜예요. 김유진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한소영 씨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김유진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영 씨, 지금 회사 오시면 안 돼요. 기자들이 로비에 있어요. 한소영 씨가 멈춰 섰어요. 기자들이요? 김유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부장님이 소영 씨한테 당분간 재택 근무하라고 하래요. 한소영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한테 말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소영 씨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면 주소가 유출되면 위험했고 회사는 이미 갈 수 없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30분쯤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언니 사진을 꺼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김태준 형사님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한소영 씨, 지금 어디세요? 한소영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원이요, 왜요? 형사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단톡방에 새 메시지 떴어요. 당신 집 주소 알아냈대요.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해요. 한소영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경찰 보냈어요. 근데 당신은 절대 집에 가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형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9명이 당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죠. 그녀가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어요. 한소영 씨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건물 그림자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왔네요. 그림자에서 남자가 나왔고 그 뒤로 하나둘씩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9명이 한소영 씨를 에워쌌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소영이죠. UDT 707 출신이라면서요? 한소영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중요하죠. 특수부대 출신이든 모든 9명을 혼자 이길 순 없어요. 한소영 씨가 그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매남 남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형제들 다 잡혔어요. 한소영 씨가 재킷을 벗어 옆에 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남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소영 씨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 돌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한소영 씨가 몸을 숙여 피하며 그의 복부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나머지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한소영 씨의 움직임이 빨라졌지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를 제압하는데 뒤에서 다른 남자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잡았다. 한소영 씨가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어요. 한소영 씨의 어깨에 주먹이 맞았고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다시 공격했고 한소영 씨가 간신히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 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무기는 필요 없어요. 맨 앞에 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찍고 있어요. 당신 폭행 증거로 쓸 거예요. 한소영 씨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도 찍히겠네요. 남자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두 명을 제압했지만 세 번째 남자의 발차기에 옆구리를 맞았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싸며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네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앞에 섰고 김태준 형사님과 경찰관 6명이 뛰어내렸어요. 다들 움직이지 마. 형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한소영 씨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소영 씨가 옆구리를 잡으며 일어섰어요. 네, 괜찮아요. 형사님이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혼자 9명을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어요. 언니도 그랬을 거예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연 중령님 말씀이시죠?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는 끝까지 혼자 싸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형사님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한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경찰관들이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어요. 우린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먼저 때렸어요. 형사님이 그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찍었다면서요? 그럼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다 나와 있겠네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님이 한소영 씨를 경찰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병원 가시죠.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검사 받으셔야 해요. 한소영 씨가 경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는 못 살겠네요, 언니. 그녀의 중얼거림이 차 안에 작게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한소영 씨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김태준 형사님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한소영 씨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마워요. 형사님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2명 전부 검거됐어요. 단톡방 증거까지 확보했고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형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소영 씨, 제가 한수연 중령님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한소영 씨의 손이 멈췄어요. 왜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한소영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제 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를 따라 운동했고 언니가 UDT에 들어가니까 저도 들어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언니는 항상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라고요. 형사님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중령님은 작전 중에 민간인을 보호하다가 순직하셨죠. 한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전이 틀어졌을 때 언니는 팀원들을 먼저 빼내고 혼자 남았어요. 민간인 3명을 지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켰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사는 거군요. 한소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군대를 나왔어요. 언니가 간 뒤에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회사 다니고 조용히 지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왜요? 한소영 씨가 그를 쳐다봤어요. 언니가 지키려던 사람들이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잡은 거고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어요. 언니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형사님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수연 중령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형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소영 씨, 퇴원 수속 끝났어요. 한소영 씨가 일어서며 형사님을 쳐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쉬세요. 언론 인터뷰는 제가 막을게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게요. 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한소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형사님이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준비하죠.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녀가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언니를 닮았네요. 일주일 후 한소영 씨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진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 씨, 요즘 어때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김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한소영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떨렸죠. 근데 해야 할 말이었어요.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었어요. 진짜로요.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김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소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부장님이 복직하래요. 다들 괜찮대요. 김유진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소영 씨 없으면 저 혼자 일 다 해야 하는데. 2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한소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형사님이었어요. 잠깐 받을게요. 한소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사님.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소영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오진수 포함 전원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한소영 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피해자들도 다 용기 내서 진술했고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형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수연 중령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소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한소영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유진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소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김유진 씨가 한소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소영 씨.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니, 제가 잘하고 있죠? 한 달 후, 한소영 씨가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혹시 한소영 씨 맞으세요?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그때 그 사람한테 찍힌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한소영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여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요. 한소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학생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김만수 청소원님이 올라탔습니다. 한소영 씨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가씨, 오랜만이네. 한소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김만수 청소원님이 그녀 옆에 서며 말했어요. 뉴스 봤어. 잘했더라고. 한소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가 다 한 거지. 언니분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한소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만수 청소원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을 지키면서 살았겠지. 당당하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들 지키면서 살았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한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김만수 청소원님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된 거야. 아가씨는 잘하고 있어.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강남역입니다. 노인이 내리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세상엔 아직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한소영 씨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노인이 손을 흔들며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어요. 한소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잘 보고 있죠? 객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한소영 씨가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어요. 전 계속할 거예요. 언니처럼.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가 햇살이 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이 한소영 씨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녀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한소영 씨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언니가 걸었던 길을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걷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후회 없이.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